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성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이 독해의 전커리를 갖다가 다루게 되겠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인 이 파워 스타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5개의 어떤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편입 전 과정에 해당되는 독해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저랑 시작하는 게 바로 파워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개념 완성이 있는데, 수능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이 파워 스타트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서 문제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풀었던 어떤 이론 같은 걸 갖다가 한번 정립하는 이론 정립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1, 2로 나눠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은 본격적인 편입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고급 과정으로 문제 응용이 있는데, 문제 적용 1이랑 2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별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유형별 문제. 자,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주제별 독해를 합니다. 주제별 독해. 유형별 독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제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주제별 독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각 사람마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좀 친숙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가 취약한 분야를 좀 파악을 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이 주제별 독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면서는 내가 어느 분야가 좀 많이 취약한지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넘어와서 문제 응용 1, 2까지. 자, 전 과정이 지금 다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강좌가 없어서 끊기는 사항은 없고, 전체가 다 지금 완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좌의 목적에 해당되는 바로 이 파워 스타트, 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이 파워 스타트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요, 기초 독해에 필요한 우선 첫 번째 개별 문장 해석 방법. 자, 이거를 실전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적용하는 걸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강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영문 단락 분석. 자, 이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전 지문을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별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단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자, 이 강좌에서는 문제풀이하는 방법보다는요, 문제풀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바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그 영문 단락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방식은요, 우리 책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문법. 자, 첫 번째 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을 적용한 유형 문제 풀이가 있어요.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거는 이 실전 문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단락을 갖다가 너가 이제 문장 단위 해석과 함께 단락을 어떻게 읽어라고 하시네, 그거를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단락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를 할 거고, 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는 건 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전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에서 설명한 어떤 이 단락을 분석하는 이론을 갖다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실전 문제가 끝나면, 자, 요때 이제 개별 문장을 해석할 때 제가 문법 사항을 건드려 주거든요. 그거를 적용해서 요 유형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같이 풀면서 앞에 나와 있는 문법을 적용해서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 푼다라고 하면서, 자, 이거 두 개를 하면서 문법은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챕터 1에 해당되는 문장의 구조, 자, 그 실전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자, 지문을 보기 전에 영문 단락 전개의 특징과 단락의
두 가지 대원칙, 그리고 중심 소재와 주제와의 관계, 요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문단락 전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썼고 시작을 할게요. 영문단락은 항상 연역식 구조를 가져요. 연역식 구조. 연역식. 그 다음에 글의 도입부에서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 진술 또는 견해. 자, 진술을 영어로요. statement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우선 좀 적으면서 외우도록 할게요. statement. 자, 견해라는 건 당연히 opinion이 되겠죠. opinion. 자, 글의 도입부에서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요. 반드시 글에서는 A는 B다라고 말한 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뒷받침 근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된다. 먼저 나온 것 먼저 기술된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선착순이라는 영어를 적용해서 제가 살짝 변형을 시키면 먼저 나온 거 first come. first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되는 거니까 describe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죠? described. 자, 여기서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와서 연역식 구조를 살펴보면서 제가 뒤에서 말했던 요 두 개를 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연역식 구조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라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라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종류가 있다. 자, 글의 도입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statement, 진술이 나왔는데 진술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은 자, 봐라. 라면에는 A라는 종류의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징이 기술되면 되고 B라는 종류도 있지 않느냐? 특징이 기술되면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실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앞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그 종류를 갖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지만 이 하나의 단락 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다라고 하고 이 대화를 끝낼 수는 있겠죠. 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라면이 있으니까 뭐 이런 종류가 있겠네라고 하고 생각하고 끝내겠지만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앞에서 어떤 특정 진술이나 견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면의 종류에는 A와 B와 C가 있다. 이런 말을 먼저 때렸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먼저 나온 걸 먼저 기술하고 나중에 나온 걸 나중에 기술한다라고 하는 요것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연역적 구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걸 갖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라면이라고 제가 쓰면 라면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라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A라는 라면, B라는 라면, C라는 라면. 자, 이랬을 때 이 A, B, C라고 하는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이 라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걸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연역식 구조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이 이런 연역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단락 전개의 특징 세 가지인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둬야 됩니다. 연역식 구조와 A, B 진술 또는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이 글에서는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된다라고 하는 세 개. 그 단락의 두 원칙은 글의 통일성과 글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해요. 글의 통일성과 글의 응집성. 자, 첫 번째는 글의 통일성입니다.
단락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문장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왜? 다양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절대 하나의 단락은 이 통일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단락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글의 도입부에서 야, 라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뭐를 벗어날 수 없다? 연역식 구조를 적용해서 라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잘만 파악을 해서 이거에 관한 글이구나 라고 하는 소재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요. 연역식 구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는 라면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단락은 주제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의 대원칙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응집성입니다. 응집성은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말하는데 문장 간 논리적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볼게요. 나는 탐이 A라는 측면에서 좋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탐이 B라는 측면에서는 싫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뒤 문장 둘 다 누구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탐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에 대한 나의 견해가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A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B라는 측면에서는 싫다라고 하는 이 대조의 관계를 가지죠. 이때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 두 문장이 서로 논리적으로 대조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연결하는 이런 논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뭐 but이나 however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사라고 하는데 할 때 문장과 문장은 뭐다? 이렇게 논리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단락 속에서 응집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다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성이라고 그랬죠. 즉, 이 단락 안에서 설정된 하나의 주제를 갖다가 나머지 문장들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뒷받침한다. 다시 한번. 하나의 단락은 이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제를 몇 개 다뤄야 된다? 하나만 다뤄야 되는데 그 지금 설정된 주제를 갖다가 이 나머지 문장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잘 연계되면서 뒷받침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중심 소재와 주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두 가지 측면이 뭔지 한번 봤더니요.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나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역식 전개를 적용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인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갈 건 이제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인생에는 어떤 측면이 있다? 플러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무슨 요소도 있다?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역식 구조를 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내용 중에 인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뒷받침 진술이 나온다 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먼저 설명하고 마이너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 자,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했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는 뭐냐?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인 이 양면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인생이라고만을 설정을 해서 주제라고 말하면 지나치게 모호한 주제가 되면요.
포괄적 주제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뭐다? 지나치게 포괄적 주제다. 그래서 이런 걸 too genera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too general.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포괄적이니까 그 주제의 폭을 뭐 해줘야 되겠어요? 좁혀줘야 되겠죠? 자, 그 주제의 폭을 좁혀서 구체적 주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 주제. 자, 이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압축 요약한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압축 요약한 거. 압축 요약한 거. 자, 그러면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인생의 양면. 자, 구체적 주제 뭐냐? 인생의 양면성. 자, 이때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압축 요약한 겁니다. 이런 걸 중심 내용이라고 해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자, 즉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때는 이 본문의 구체적 주제를 설정할 때는 글의 도입부에서 우선 뭐 설정하고 소재를 설정하는 건 맞는데 그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를 설정하려면 지나치게 포괄적 주제가 되어서 too general하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로 too general한 걸 갖다가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 요약하는 바로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인생의 양면성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중심 소재와의 관계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중심 소재는 포괄적 주제다. 그래서 그걸 좁혀줘서 뭐 하는 거야?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심 소재는 글의 도입부에서 잡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도입부에서 잡은 그 중심 소재를 갖다가 그대로 주제로 설정할 때는 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압축 요약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설정한 이 포괄적 주제인 이 중심 소재의 폭을 뭐 해줘야 된다? 좁혀주면서 바로 구체적 주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설정했던 우리가 영문 단락 전개의 특징과 단락의 두 가지 대원칙,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와 함께 우리가 중심 소재와 주제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자,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갖다가 그대로 이 실전 문제에서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공간을 한번 찾은 다음에 이렇게 단락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영문 단락을 읽을 때는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요, 글의 도입부에서 소재를 찾는 거예요. 소재. 자, 글의 도입부에서 뭘 찾는다? 중심 소재를 찾는다. 자, 그리고 이 소재를 한번 찾고 나면요, 그 소재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장 포괄적 주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설정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이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재의 폭을 좁혀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미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8개의 다리가 달린 동물입니다. 자, 이 첫 번째를 갖다 제가 연역적 전개를 적용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세상에는 누가 존재한다?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동물이 있을 텐데 나는 이 동물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동물을 다루겠다? 바로 거미에 관한 동물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한 소재가 이 끝까지 가는데 이 거미를 갖다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차피 다 이 거미라고 하는 이 앞에서 설정한 중심 소재의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거미라는 중심 소재를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거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뒤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거미의 특징 1. 자, 이 거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be known for가 나오죠.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be known for. 자,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이 가장은 부사니까 가로치면 되고요. 거미는 뭐로 잘 알려져 있냐? 바로 실크로 잘 알려져 있대요. 자, 특징 1은 뭐냐? 실크라고 하는 건데
많은 거미들이 이 실크를 가지고 실크 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실크로 만든 실크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줄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걸? 거미집을 짓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 거미집을 짓는 거죠. 거미. 자, 거미집인데 뭘 가지고 한다? with silk. 자, 실크를 가지고 바로 이 거미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거미집을 짓는데 이 거미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냐면 용례가 나와요. 용례. 바로 그들은 사용을 합니다. 이 거미집을 가지고 as traps. 뭐로 사용하냐면 이 함정, 이 먹이를 잡는 함정으로 거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미들은 do not make webs. 웹을 만들지 않는데요. 자, 뒤에를 보면 이제 여기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빼낼 수 있는데 one kind of spider. 한 종류의 스파이더는 jumps onto an insect. 자, 뭐 하냐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 곤충 위에 점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거미집을 가지고 뭐 하냐면 거미집 자체를 갖다가 이 먹이를 잡는 함정으로 사용해서 하는 거죠. 거미집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이를 잡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점프를 해서 먹이를 잡는 거야. 점프를.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Another spider. 또 다른 거미들은 uses. 사용합니다. 이 실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like a fishing rod. 이게 뭐냐면 낚싯줄. 낚싯줄과 같이 실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실크줄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 낚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먹이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제 특징에 관한 이야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먹이 잡는 방법에 관한 글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먹이 잡는 방법. 이거에 관한 글입니다. 먹이 잡는 방법. 자, 그리고 먹이 잡는 방법을 갖다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열의 글전개로 기술하고 있네요. 나열의 글전개. 자, 요걸 파악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스파이더는 look like 뭐처럼 보이지만 많은 곤충들과 같이 유사하게 보인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 뭐가 아니라 곤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애니멀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곤충이 아니라 애니멀이다. 그래서 특징 두 번째 한번 하면 자, 곤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글을 한번 보면 여하튼 특징 1에 해당되든 특징 2에 해당되는 다 누구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거미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거미를 벗어나서 얘기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걸 무슨 전개라고 한다? 바로 연역식 구조에 따른 전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폭이 점점 뭐 하고 있다? 거미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주되게 다루는 내용은 바로 거미가 뭐를 이용해서 이 거미줄과 다른 방식을 통해서 먹이 잡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주로 여기서 다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지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 형식 문장에서 이제 가주어와 진주어가 좀 나와 있어서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글 전개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데 이 두 개를 한번 네모 한번 쳐볼까요?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먼저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실은 주어로 와 있던 거예요. 자, 대절이 왔는데 이 대절이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요. 명사절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4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is, 자, 뭐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실이다. is usually true. 자, 근데 주어가 굉장히 길죠. 영어는 주어랑 목적어 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자, 싫어하는 걸 뒤로 보내면 돼요. 자기가 이거 긴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걸 뒤로 돌리고 그러면 주어가 빈 상태가 되는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있어도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명령어일 때 뭐 생략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때 뭘 집어넣냐면요. 해석하지 않는 가장 만만한 it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런 걸 비인칭이라고 가주어라고 하는데 가주어를 영어로 dummy it이라는 말을 써요. dummy it. 이 가짜 it이라는 뭐 마네킹처럼 이게 가짜라는 건데 이때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실제 주어는 뭐예요? 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 주어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해석하는 건 이제 됐으니까 이 단락을 한번 앞에서 배웠던 그 연역적 구조와 함께 어떤 것들이 적용되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글의 도입부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잡을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요게 힌트거든요. 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일반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가 다 주지하고 있는 내용은 절대 글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글쓴이가 이 지금 usually 뒤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썼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하는 사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글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소재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 studying, 공부하는 건데 for 4 hours, 4시간 연달아 공부하는 게 is better than, 뭐 하는 거? 더 낫다, studying for 1. 단순히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공부하는 거 당연히 낫겠죠. 4시간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얘가 공부량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앞에서는 이제 단순히 뭐만 빼내냐면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라고 하는 소재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에 관한 글이에요? 공부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부에 관한 글. 자, 우선 공부에 관한 글이야. 그리고 공부에 관한 글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에 어떤 거에 관한 글이에요? 이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 시간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의 폭을 뭐하고 있다 지금? 좁히고 있다. 이때 이 시간이라는 건 뭐와 연관 속에서? 이 공부라는 거와 연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관한 글이라는 걸 먼저 글의 도입부에서 뭐한다? 빼낸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의무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무문은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그럼 의무문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답변이 나와야 되죠. 바로 그 답변은 뭐냐? 글의 요지에 해당됩니다. 자, 나중에 저희가 글의 유형적 측면에서 이런 걸 다시 다루겠는데 우선 요 단락 속에서 이게 적용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글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물음표는 글의 주제에 해당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이제 물음표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물어보냐면 is it better? 더 낫냐? to study 공부하는 것. 자, 여기서는 이제 대절이 왔죠. 여기서는 이제 to 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지금 가주어 진주어가 된 건데 자, is it better? 더 낫냐? to study 공부하는 것 for 4 hours straight.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4시간 연달아. 4시간 연속.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냐? 아니면 or to study 공부를 하는데 for 1 hour 1시간을 갖다가 4 times 4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 1시간을 갖다가 4번 하는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연속으로 하는 게 좋냐 효율적이냐 아니면 1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여전히 뭐에 관한 더 세부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공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무슨 전개라고 한다? 연역적 전개라 한다.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줄어들기만 해요. 그럼 앞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만 잘 빼내면요. 그 뒤에는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그냥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공부 시간이 왔는데 4시간 연속하는 거야? 1시간을 4시간 나누는 거냐? 그랬더니 the answer, 답변이 바로 나오죠? The answer is that. 답변은 뭐냐? 바로 이제 여기를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되는 거.
자, 주제와 요지가 틀리다라는 거 여기서 머릿속에 살짝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주제, 요지, 제목은 나중에 한번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긴 하겠지만 주제와 요지가 틀리구나.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바로 이게 요지가 되는데 주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자,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답은 뭐냐? The answer is that. 대디아라는 것이다. It is better. 더 낫습니다. To spread out. 이거는 펼치다라는 거예요. 펼치는 게 더 낫다. The study times. 자, 시간, 공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한 시간을 4개로 펼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 We can learn, 우리가 더 많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라는 건데 dividing our practice time. 우리 공부 시간을 갖다가 dividing, 나누면서. 자, 답변은 뭐가 되는 거야? 공부 시간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글이라고 하는 거. 요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도입부에서 지금 뭘 빼냈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하는 전반적인 이제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이야기의 폭을 좁혀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그 연역식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이 형식을 살펴보면서 주어 자리에 이 대절과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걸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 있는 거네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걸 체크하시고 우리가 그거 살펴본 다음에 바로 단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nowing another language. 외국어 하나를 갖다가 다른 언어니까 안다라는 것은 offers, 제공합니다. 많은 장점. 자, 이제 외국어 학습의 장점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외국어. 자, 외국어를 아는 거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 장점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S가 붙어 있으면 왜냐면 advantages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연역식 사고를 적용해서 장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기술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외국어를 알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에 관한 글이라는 걸 우리가 글의 도입부에서 빼낼 수 있고 뒤에 전개되는 연역적 전개를 갖다 적용했을 때 이 장점을 갖다가 나열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예측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it is a window into another culture.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안다라는 것은 is a window, 창문입니다. 들여다보는 이라고 적을까요?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를 갖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나라, 외국의 문화 이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언급된 이 외국어를 알았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이에요. 두 번째 뭐냐? To know another language. 자, 요 동명사를 갖다가 이번에는 같은 명사적 역할에 해당되는 투부정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주어 자리에 to know another language. 또 다른 언어를 안다라는 것은 provide, 제공합니다. 자, 뭘 제공하냐? 요 뒤에 걸 제공하냐? 다양한 방식이래요. 무슨 방식이냐? 요렇게 줄치고요. 이렇게 수식하면 돼. 자,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Dealing with problems. 문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네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외국의 문화이에요. 두 번째는 문제 대처 방법. 다양한 문제 대처 방법. 다양한 문제 대처 방법이라고 했어요. 방법.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problems인데 이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대처하는 방법들. 여러 방법들이니까 이것도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 방법도 여러 개. 그러면 이 뒤에 전개될 내용으로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한 걸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체가 어떻게 전개되는 패턴이다? 바로 영문 단락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연역식 전개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그 파워스타틱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요. 영문 단락의 가장 중요한 이 세 원칙과 그 다음에 이 단락을 구성하는 두 가지 대원칙 중에 이제 통일성과 응집성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문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도입부에서는 중심 소재 설정하고 이야기 폭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이런 거 이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전 문제 쪽에서는 글을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문장 해석하는 것까지는 다루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가서 바로 그 유형 문제, 그 문법 문제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다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 단어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각 지문에 해당되는 소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소재를 찾은 거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런 걸 한번 비교 대조하면 이 소재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